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에도 고인을 추모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11시부터는 서울청사 앞에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권 잠룡으로도 꼽혔던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두 전직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도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박 시장의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짧은 5문장으로 구성된 유서였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본인이 왜 이렇게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네. 고생을 시킨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모두 안정 이런 마무리를 아주 짧게 지어주셨는데 지금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에 말하자면 시장이 되기까지 시민운동까지 내용들, 그리고 그 묵묵히 자기의 길을 옆에서 상당히 자녀들도 상당히 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적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많이 앞서고 또 마무리 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CCTV에서 집을 나서는 장면을 봤는데 이제 그때도 벌써 이제 이미 고개를 숙이고 나가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쟁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분이 가신 부분에 대한 어떤 추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좀 미안함을 네. 표현한 유서였는데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속보로 이제 접한 게 지난 목요일 오후 한 6시 전후였던 네네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마 서울 시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께서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아마 밤잠도 설치실 정도로 네. 관심이 많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셨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 시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인 측면이 있었죠, 박원순 시장이.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앞으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관련돼서 많은 의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라는 분도 이제 나오셨고요. 그런데 요서에는 그 관련해서 물론 이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당신이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하고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에 대한 인사만을 남기시고 가신 거는 정말 서울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박 시장의 인생을 돌아보면 워낙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어떤 점이 좀 가장 특별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로 시작해서 물론 이제 학생 운동을 했고 학교를 말하자면 잘렸다 그러나요? 어쨌든 대학 조치를 해서 다시 단국대학을 가시고 또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참여연대를 만드시고 또 참여연대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주 말하자면 시민 주권을 만드는 시민사회의 큰 핵을 만드는데 그게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므로써 좀 더 이제 공유경제, 기부문화 이런 새로운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을 이끌어왔다, 시민운동 전체를 이끌어왔다는 의미가 있고 제가 크게 이제 기억에 나는 장면은 이 산속에서 내려와서 안철수 대표와 같이 자리하는 수염이 이렇게 길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또 초창기 제가 이제 박 시장 후보 시절에 같이 상실장으로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관악산 올라가서 이제 선거운동 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시민운동가로 이름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여전히 좀 인지도가 낮았던 5%대의 말하자면 어떤 시민운동가가 50% 넘는 어떤 시장으로서의 말하자면 이제 그런 지지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큰 틀에서 콘크리트, 아파트 이런 어떤 말하자면 하드웨어 중심의 서울시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말하자면 바꾸는 큰 노력을 하셨다. 또 유일한 어떤 삼선 서울시장이었다는 측면이 있던 족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통합당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그러니까 죽음의 앞에서 너무 정쟁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또 국민들의 비판을 또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고요. 전 통합당에서 굉장히 정제된 발언을 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이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또 특히 서울에서 서울시정을 이끄는데 많은 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성추행 관련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1야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권의 측면에서 제1야당이 목소리를 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남긴 잘못된 일을 갖다 바로잡는 거에는 저는 그 예우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단 장례를 마치고 난다고 하면 저는 통합당이나 뭐 정의당은 이미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통합당 중심으로라도 이 관련돼서 여성 인권의 문제, 그다음 성추행 관련되는 이슈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두고도 네.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 이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다 혹은 2차 가해다 이런 얘기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의 행정국장이나 시 입장에서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런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5일장을 하는 것은 뭐 그 기준에 따른 것이지 뭐 박 시장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뭐 3일장을 5일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좀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박 시장께서 가시면서 나는 뭐 서울시장으로 하지 마라. 가족끼리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언지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하게 가셨기 때문에 그런 언급들이 없어서 네.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공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시가 5일장으로 하기 했으면 5일장을 엄숙히 준수를 하고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어쨌든 박 시장을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저는 통합당에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문은 조문대로 하고 또 남아있는 부분 정말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또 실제로 뭐 공소권 없음으로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시 안에도 말하자면 젠더 보좌관이 있고 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큰 사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뭐 통합당이 해도 좋고 시민사회가 해도 좋은 것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조문 기간 동안에 뭐 5일장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좀 뭐 과다라고 합니다. 그 공은 공대로 가는 과대로 이렇게 좀 구분하고 차분하게 5일장은 좀 결정한 대로 치르고 난 다음에 본인을 잘 뭐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따질 건 따지자.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시기에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대답하는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들의 입장을 좀 보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뤄진 순직이 아닌데 공공성이 강한 장례 의식으로 치르는 것이 합당한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지금 피력하고 계시는 의견이 전적으로 저는 합당한 합리적인 전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기사를 좀 보면은 현장에 있던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님의 이제 시신을 발견했던 그 현장에 근처에 있었던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있을 때 분명히 관련된 관계자들은 가족장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장이나 아니면 이제 조용하게 치르는 걸 의견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5일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 그다음에 5일장으로 갑자기 기관장으로. 기관장으로 네. 전환이 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유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네. 그 관련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처음에는 조용하게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에서 갑자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이 아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슈화를 시킨 그
뒤에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것인가 해서 국민들께서는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박원순 시장이 하신 많은 공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일이 있고요. 또 변호사 시절부터 해서 서울시장 정치인으로서뿐 아니라 인권 변호사로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네. 마무리 작업을 과정에서 사실 여비서와 성추행 관련된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의혹이 있구나,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 공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5일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당한 것인가? 그거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측면에서 민주당과 서울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정의당 일부 의원들도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도 있어서요.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장례식장을 이렇게 시민들 또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아직까지 의혹이지만 규명돼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고 보내드리는 데까지는 그런 것을 미리 예단해서 역소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족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뭐 예찬 대표님도 좀 화를 내셨습니다마는 네네. 예의를 갖춰드리고 그리고 공가는 공가대로 따지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민주당에 흐르는 기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리 이제 당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이걸 가족장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가족 전체가 굉장히 강하게 가족장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아드님이 귀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5일장이 아니고 사실은 4일장인 셈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쟁론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발견한 것은 말하자면 그 다음 날이지만 실제로 사망하신 날은 그 전날이란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오늘 오후쯤 아마 아드님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추는 일정이라고 보면 되는, 너무 지나치게 외부적 4일이냐 5일이냐 시민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들은 좀 고인에 대해서는 좀 예의에 벗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지나친 정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공백이 당장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부시장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이어간다고는 했지만 네. 그 전과는 성장 동력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네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이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박원순 시장의 공백이 이제 어떤 이슈로 연결될 수 있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가 핵심이에요. 그 부동산 정책에서 어떻게 본다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날 사고 당일에도 국무총리와 뭐 오찬 약속이 있었다. 그 전에도 뭐 다른 분들과 만남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린벨트 개발 관련한 문제 등등 박원순 시장이 그 전에 언론에 발표했던 많은 굵직굵직한 정책 전환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부시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이것들을 추진할 만한 힘이 있을지, 동력이 있을지,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울시장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관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단체장이 지금 공백인 상태에서 이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이제 이러다 보면 더 시민들은 걱정되는 게 또 엄한 세금 정책만 가지고 국민들 옥죄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벌써부터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듯합니다. 사실 부산시의 공백도 생겼고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광역단체장 이상의 선거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도시와 제2도시의 수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더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특히 이제
대통령님 임기도 이제 4년째가 되는 시기에 있어서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하는 비용만 해도 35억, 40억 가까이인데 임기를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그런 네. 돈을 들어야 되느냐. 개인도 그렇지만 그만큼 또 시도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민들 눈높이에도 상당히 어려운 말하자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과연 그런 선거에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떤 후보가 감히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 속에서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어느 정도는 뭐 완전한 승리로 이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방어는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후보를 발굴해내고 당이 스부터 해가고 또 그런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저항에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민혜 의원께서 부동산 얘기를 좀 네. 해주셔서 어제 바로 보완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뭐 보유세나 거래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로 보이는데 네. 어제 대책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안 되고요. 파는 것도 안 되고 보유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 중심이긴 하지만요. 그것도 개인 가구별로요. 개인에게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다주택을 집이 2채 이상 있는 분들 팔라고 했으면 거래할 때라도 좀 원활하게 해주든지 가지고 있는 거, 파는 거, 사는 거 다 안 된다라고 네. 한다면 과연 이 어떤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지금 6.17 대책 이후에 22번째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 정책을 관련해서 입안하는 분들도 정부에서도요. 정부 국토부에서 솔직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특정 지역의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 이미 여러 분 청와대 비서실장도 나왔고요.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나왔는데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나왔는데요. 가장 솔직하지 못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 때 자신들부터 돌아보면서 이것이 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솔직하지 못한 것에서 그 반영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정책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공감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네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사서 재테크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를 하죠. 네네. 투자를 왜 부동산을 통해서 하고 있을까라는 점을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 그다음에 국토부 관계자들, 고위 관료들이 모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심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만 예외의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길 바라는 이런 심정으로 자꾸 법안을 정책을 나오니까 국민들한테는 통하지가 않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세율을 올리죠. 하지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기업 활동을 필요하니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어쨌든 뭐 노후를 위해서건 많은 다양한 재테크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개인들은 왜 이렇게 옥죄기를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왜 적절한 제약을 하지 않느냐, 세금을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고요.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은 집을 가지고 싶어 하시죠. 지금 청년들의 저출산, 이런 결혼 안 하는 문제, 출산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살 집이 없다라는 게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작은 집이든 자신이 원하는 집을 가질 수 있게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 어제도 또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아주 단호하게 공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풀고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풀지 않고 숨겨두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겉으로만 보이기에 생색이 나는
그런 정책들만을 입안하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 23번째, 24번째, 25번째 정책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토부나 청와대에서는 이미 관련해서 다 정책들도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들만을 피해자로 만드는 옥죄기 부동산 정책으로 끝나지 집값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 책임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당에서는 뭐 기본 기조를 유지하지만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이때 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뭐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서 소수의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격분하고 계시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얘기죠. 똑같은 4억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 3억을 빌려서 집을 샀고 어떤 사람은 4억을 가지고 전세를 말하자면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은 7억짜리 집이 지금 10억이 돼서 3, 4억을 벌었는데 4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은 이제 5억의 전세를 더 올려줘야 되는 아주 비슷한 한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 똑같이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의 부자인데 대한 분노는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수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똑같았는데 둘 다 4억밖에 없었는데 뭐 바로 옆집이 예, 이렇게 될 수도 옆집은 있죠. 집을 샀고 나는 전세를 택했기 때문에 갑자기 몇 년, 불과 2, 3년 만에 그 사람은 8억과 10억짜리 자산 가고 나는 여전히 4억, 5억에 겨우 그것도 빌려 있는 전세를 가진다는 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격노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체 부동산 정책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국토부 장관도 일부 인정했습니다만 임대사업자로 변형하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결국 공급의 차질 또 임대사업자들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가지고 그중에 10%가 거의 절반 중에 다를 가지는 그런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장 잘못된 정책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고 또 오히려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젊은이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싸게 빨리 살 수 있게 하느냐에 집중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항상 공급이라고 하는 시점도 4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한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정부가 실익을 얻거나 후폭풍을 맞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자체를 국토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어요. 시중은행과 관련된 기재부라든지 이런 전체의 통합적인 부분, 또 학군에 대한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짜여져야만 성공하는 부분이 되는데 너무 많이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시민들도 따라가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규제만 해서 집을 팔기도 어렵게 되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양도세라도 좀 내려서 정말 집이 어려워서 말하면 보유세를 내기 어려워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좀 덜 손해보고 집을 팔 수 있게라도 뭐 20억짜리 집을 파는데 10억을 세금을 내라 하니까 돈이 없더라도 그것을 견디지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의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거래세 부분이라도 조금 낮춰줘야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나라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론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지금 그 분노가 여권과 야권 뭐 국회의원으로 향하기도 하고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분 움직임도 일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처분 움직임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늦었죠. 초반에 특히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올해가 이번이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다주택자들은 팔아라, 고위공직자들 팔아라라는 얘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고위공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고는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 한 채가 않지만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팔아라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 영이 먹히지 않는 거냐라고 이제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뭐랄까요 냉소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두 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집을 팔까? 당신이 삼선 지역구 했던 부분 그 집을 팔고 사실은 뭐 아들이 자녀분이 산다는 이유로 그 집은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정 지역의 집은 이런 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면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분들은 자신들이 챙길 경제적인 이득은 최대한 취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만 그 고통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지고 있고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은 사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실 개인의 재산권이고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칭송을 하겠지만 사실 이걸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은 일반 국민들, 서민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청와대와 정부,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거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가면 국민들께서 특히나 부동산을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부터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는 집값을 잡겠다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대책 언제쯤 성과가 나리라 보십니까? 이번 글쎄요, 70대책 지금 이후에. 네. 이제 대통령께서 최근까지 주문하신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의지를 강조하신 거거든요. 이제 의지를 강조했는데 정세균 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이낙연 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금 부동산 외에 다른 산업 구조가 빨아들여야 되는데 주식시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재투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투자를 한다든지 펀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이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 부동산 쪽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어떤 뭐 종합적인 대책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일정한 어떤 퇴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일정한 수준이라 할까요?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모두가 집을 말하자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나의 목표에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그 자체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어쨌든 집값만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강조를 하셨고 또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다양한 방식으로의 이 문제, 즉 부동산으로 몰려있는 돈을 분산할 수 있는 대책까지 나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동산 대책이 좀 잘 잡혀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얘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